네, 세 번째 국가공무원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국가공무원법도 있지만 지방공무원법도 있죠. 네,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국가공무원법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일단 공무원의 의무가 적혀 있는데요. 이게 아마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 2항에서 시작하는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면 성실 의무 있고 복종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종 의무가 사실 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어, 여겨지고 있죠. 왜냐하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불법한, 그러니까 위법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되는가라는 게 오래전부터 뭐 유명한 떡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지 위법한 불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된 법리이긴 한데 실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정당한 거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또 정당한 것인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성실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는 뭐 공무원에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그 직장에서 있던 아니면 전문직의 어떤 윤리 의무로서 이런 것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악용되면 징계에 있어서 뭐 성실 의무 위반, 뭐 청렴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냥 어떠한 범죄 행위가 있어서 직무와 관련된 어떤 범죄 행위 때문에 징계를 대는 거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라든지 범죄에 이르지 아니한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때 이런 성실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좀 징계의 사유로서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공무원이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면 이런 형사상 책임, 왜냐하면 이제 형법 제 122조부터 135조에 있는 일련의 범죄들을 보면 그 범죄의 주체가 공무원인 것이잖아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금 이런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는 이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예전에는 뇌물범죄가 굉장히 공무원의 범죄로서 유명했는데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이 최근에서는 판례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법농단이나 아니면 그 전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단죄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 관련된 판례들이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도 이거는 저희가 국가배상법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 알아봐 두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공무원의 징계 책임이 있죠.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보시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어떻게 보면 되게 포괄적인 거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내용을 위반한 경우라든지 직무상 의무도 어디까지 이제 어, 다하지 않은 것인지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이제 징계 절차가 계속 82조를 먼저 보시면 징계 의결을 거쳐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내린다고 했을 때 79조로 가시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4가지 제가 중간에 빨간색 점을 찍어놨는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 감봉, 견책이 경징계, 중징계 4개야지 경징계 2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징계를 할 때 이런 거 선택해서 또 어디 범위까지 해야 될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양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공무원 징계령에 보시면 혐의 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의 직급, 비위 행위가 공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 계획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해서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먼저 있어서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관계 인정돼서 징계 사유가 해당되게 되면 이러한 징계 절차를 82조 징계 절차를 거쳐서 이런 파면 해임 어디에 갈 건지 선택을 하고 구체적으로 또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뭐 감봉이어도 감봉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파면을 선택할 것인지 해임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징계에 있어서의 재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재량을 따짐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따지게 된다. 예, 다시 정리해 보면 징계 사유가 하나가 있고 징계 절차가 있고 징계 양정이 있습니다. 사유, 절차, 양정 이 세 가지를 다투는 것이 모든 징계 관련된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다투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공무원 징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 사기업에서 이제 노동과 관련된 노동법 관련된 근로기준법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징계를 다투는 수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거기서는 이제 가장 심한 게 해고겠죠. 징계 해고를 하든지 아니면 해고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어, 사유들을 가지고 취업 규칙에 정해져 있는 어떤 사유들을 가지고 징계를 할 텐데 마찬가지로 그때 징계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 다툰다. 사기업에서 내가 근로자로서 뭔가 다투고 싶다. 징계를 받았는데 다투고 싶다고 하면 이런 사실관계를 다퉈가지고 애초에 그런 사유가 없다라는 걸 한번 다툴 수가 있고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았다. 징계 절차를 어,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나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크게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유를 다투고 절차를 다투고 양정을 다투고 이거는 이제 공무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 넓게 모든 징계에 관련돼서 다투는 소송상 다툴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징계 사유, 징계 절차, 징계 양정. 징계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안을 이제 저희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징계에 있어서의 구제하는 방안은 행정심판의 한 종류로서 소총심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주로 있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어, 행정심판도 공부를 했었지만 다른 행정심판 종류도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총심사위원회다. 소총심사위원회라는 소총심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소총심사가 실제 있어서는 행정심판으로서 의미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소총심사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 기능하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필수적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갈 수가 없고 소총심사를 한번 거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행정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본안 판단에 다투는 것은 절차, 사유, 양정, 절차, 사유, 양정 다투는 거 똑같잖아요. 예, 같고 관련돼서 소총은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이걸 거쳤으니까 거친 다음에는 제소기간 행정소송에서 90일 거치는 거. 이 뭐 구체적인 이 내용까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소총심사 제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공무원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행사를 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한 요구나 이런 공무를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뭐 조문도 있고요.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또 처벌시키는 형법 조문도 있고 또한 허위 사실을 이제 얘기해서 공무원을 징계를 받게끔 허위의 민원을 넣는 경우도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공무원이 경과실로 잘못한 경우라고 하면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도 넓게 봐서는 공무원의 직무 행사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분 보장은 아까 징계왕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보면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의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서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69조 당연퇴직 관련된 논의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뭐 69조 당연퇴직 관련된 내용들이 크게 의미가 있어서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이거 관련된 판례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판례들을 소개하는 책 교과서에서 아마 이런 내용도 많이 소개하고 있어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냥 그때 따져봐서 이 내용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당연퇴직 어떤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퇴직시키고 그 중에 하나가 제 33조가 있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애초에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유가 그 이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 또 퇴직시키고 그 결격사유를 보시면 실형 선고 받아서 5년 이내인 자 여기는 범죄 유형 불문하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그러니까 실형 선고를 이제 유예받는 게 되는 것이죠. 3호, 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5호는 뇌물범죄,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업무상 배임 횡령,
관련된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545와 55의 차이점은 3545는 실형을 선고 어떤 범죄를 불문하고 실형까지 선고된 거면 실형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 저희 정말로 깜빵을 가는 걸로 선고됐던지 아니면 그 깜빵을 갔어야 되는 건데 예외로 집행유예로 봐주는 집행유예는 이제 그 실형 선고는 되긴 됐는데 그 집행을 유예하는 거거든요. 선고는 애초에 선고조차도 유예하는 거라서 좀 더 집행유예보다는 더 봐주는 셈이 되는 거죠. 대신 여기서는 범죄의 종류를 좀 제한하고 있다. 35, 45랑 55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별표 표시 된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책 관련된 거 33조. 이 앞에 있는 요 내용을 설명한 게 요 조문들인 거니까 한번 또 보시면 되는데 말이 어렵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것들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100만 원에서 벌금형인 경우에도 조에 임용도 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것들 좀 정해놓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었고, 당연퇴직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퇴직시켜버리는 거. 이때 퇴직은 퇴직한다고 통보를 했지만 퇴직 그건 법에 정한 사유에 의해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이후의 통보는 그냥 사실상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관련돼서는 공무원의 신분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판례도 많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직위와 해제인데 사실 직위해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직위와 직급 관련된 설명을 좀 조문을 소개해놨고요. 13조의 3의 직위해제를 보시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무능력이 극히 나쁜 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조사나 수사 중인 자.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직위를 해제시켜서 일단 공무원 신분은 가지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처분 같은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일단은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거, 직위해제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네 번째로 바로 이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자주 반복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시간을 좀 봤던 것 같은데요. 경찰의 표준 조치 관련돼서.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그 내용 외에도 그때 설명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경찰관의 직무 관련돼서 2조 7호에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일반적 수권 조항 이 표현이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없는데 이런 7호에만 근거해서 직무 규정에만 근거해서 혹시 발동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만 다른 거에 이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뭔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면박상송 관련된 2009년 6월 3일에 벌어진 것이니까 한 10년 전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2011년 6월 30일에 선고된 판례 좀 보시면 그 보충 의견과 반대 의견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좀 헌법재판소 판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법정 의견 7위는 위헌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위헌으로 이루게 된 견해가 좀 달리는데요. 다수 의견은 어쨌든 다수 의견은 보충 의견은 법정 7인이 의견이 합치된 거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됐다, 경찰권이 남용됐다, 또는 뭐 경찰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점에 관해서는 모두 의견이 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관해서 위헌이 나온 것이죠. 근데 그 전제가 되는 일반적 수권 조항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은 침묵했거든요. 근데 다수 의견, 법정 의견 중에 보충 의견이 법률부 원칙이 위반됐다, 일반적 수권 조항 인정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5인의 다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사실상 요 관점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얘기인즉슨 법률부 원칙은 그러니까 일반적 수권 조항을 인정하되 인정하는 거는 반대 의견이 빨간색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찰 건설 위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규정한 요 조문에 따라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될 수 있다고 보자. 예, 보되 다만 그 사건에서는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됐다라고 보자. 라고 하는 게 다수 의견의 태도이겠죠. 반대 의견은 위반되지도 않았다라고 본 거였지만 지금 반대 의견의 이 법률 유보 원칙 관련돼서는 여기서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 X표로 되어 있는 게 아마 다수 의견과 궤를 같이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직접 설치하지 않았지만 보충 의견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일반적 수권 조항을 인정하되 그 사건에서 경찰권 남용을 인정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 해석을 해보면 어쨌든 현재 그런 다수의 견해들은 일반적 수권 조항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더라도 지금 적절하게 여기는 5조 그 아까 방금 전에 논의는 뭐였냐면 이렇게 5조, 6조, 7조의 사유에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필요에 있는 경우에 이런 5조, 6조, 7조가 아니라 직접 그 제2조, 7호에 따라서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일단 가능은 하다고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 재량이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 재량에 관련된 내용이 경찰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너무 오버해서 경찰권을 너무 과도하게 행사하게 되면 경찰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겠죠. 반대로 경찰 재량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건 특히 부작위에 의한 법에 상승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떠한 뭐 인천 사건에서 지금 그 사건에서는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재량이 영으로 축축해서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안 했으니까 이제 맨 아래에 있는 부작위한 국가배상 청구를 받는 것이고 반대로 경찰이 굉장히 오버해서 실제 케이스에서는 칼을 들고 왔지만 뭐 가상의 케이스를 상정해 보시면 그냥 이제 그 아무것도 흉기를 들지도 않았고 그냥 뭐 따지러 들어왔었는데 경찰이 마치 이제 그게 흉기를 들고 오는 지 오해하고서 일망타진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라고 하면 실제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인천에서는 흉기를 들고 왔지만 흉기를 들고 오지 않았고 그냥 경찰이 좀 오해했었다고 생각해 보면 좀 오버해서 경찰권을 좀 과도하게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반대로 경찰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로 봐서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요즘에 그 문제되는 것을 보면 경찰 재량을 남용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경찰 재량을 오히려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케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은 원래는 그 위험과 관계된 자해에 대한 책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위험과 관계된 이 관계의 의미가 좀 넓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 위험을 원래대로라고 하면 경찰 위험을 야기한 원인 행위자한테 뭔가 청구되는 거잖아요. 원인 행위자한테 경찰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경찰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었음에도 경찰 위험의 효율적인 제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제3자에게도 경찰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책임의 원칙에서 좀 중요한 테마인 거죠. 경찰 책임의 원칙 자체가 원칙적으로 원인 자의가 가야 되는데 필요에 따르면 원인이 없더라도 필요하면 나를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도와서 너 저거를 제거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경찰 위험을 효율적인 제거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킨다. 이렇게 해서 위험이 없다. 야기하지는 않은 원인자도 아닌데 하게 된다고 자기가 희생을 해서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보상 필요성의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 책임 원칙은 또 경찰 책임 승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비교적 좀 쉬운 내용은 아니어서 일단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3자에 대한 경찰 책임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경찰 희생의 보상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걸 손실보상 시간에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봤던 내용으로 가름해서 마찬가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찰권 행사에 따른 국가배상과 경찰관 개인의 책임도 이렇게 해서 봤던 내용이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개인에게는 책임 묻지 않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의 4에는 새로 들어온 조문인데 직무수행으로 혹시 이렇게 민형사 채용 관련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변호인 선임 등의 소송 수행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소송 지원에 관련된 규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물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사실 행정법 강론에 이제 더 남은 논점들이 많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냥 곡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곡물을 설명만 하고 일단은 아쉽지만 행정법 강론에 대한 강의는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곡물은 공공의 행정 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물건, 그래서 곡물이겠죠. 근데 제가 이 행정법 강론, 특히 이 곡물법을 공부하면서 예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솔직히 마음이 와닿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좀 헷갈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공공을 위하여 제공된 물건이 꼭 국가 것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 관념이 제가 어렸을 때는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되는데, 아마 왜냐하면 이제 곡물법에서 이 사유재산인 경우도, 그러니까 이 민간에 있는 어떤 물건인 경우도 공공을 위해서 제공된 수 있다고 하면 곡물이 될 수 있는 거다. 곡물이 지정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유재산인데 곡물로 지정되면 뭔가 내가 그 처분도 쉽지 않을 것이고 이 사용수익이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한되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어떠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국가 거라고 하면, 국가 거든 지방자치단체든 국공유라고 하면 애초에 뭐 나라 재산이고, 나라 재산이고 그게 공공을 위해 제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보상의 문제가 나올 수는 없는데, 사유재산인 경우인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곡물로 지정한다, 그래서 이제 공공에 제공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사유재산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나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고 하면 보상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13주 차에 나왔던 보상의 문제와도 사실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곡물법제는 사유재산인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거, 빨간색이라는 거. 근데 실제 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련된 법률이고, 이 법률만 보다 보면 여기 이 파란색 밖에 있는 이 사유곡물, 그러니까 사유재산 중에서도 곡물로 지정된 요, 요 포인트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중에서도 이렇게 곡물법제 안에 적용을 받는 거 외에 일반 재산, 그냥 일반 사유재산처럼 보는 그런 일반 재산이 있는데, 일반 재산인 내용과 여기 이 빨간색 바운더리랑 이제 파란색 박스가 겹치는 부분은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이 밖에 있는 영역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곡물법제가 어려운 거는 곡물은 이 빨간색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대신 법이 국유재산법이랑 공유재산법이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셔야 되는 것이, 사유재산, 국민의 일반 재산에도 이게 곡물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어쨌든 되게 황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곡물이 언제 시작되는 거죠. 애초에 국공유 재산이었다고 하면 공용 지정은 이게 뭐 공용 지정이든 폐지든 좀 나라 재산인 거니까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데, 일반 국민들의 재산일 수 있기 때문에 공용 지정과 공용 폐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곡물법제에서 곡물의 대표적인 종류는 도로, 하천, 문화재 이 세 가지를 가장 핵심적인 걸로 아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당연히 이제 공공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들이 다 당연히 이제 곡물법제에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내용들을 좀 교재를 찾아보시면서 보시기도 하고요. 일단은 도로, 하천, 문화재. 도로는 우리가 보통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공 곡물일 것이고, 하천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겠죠. 문화재는 이미 내려오는 문화재 텐데 그거를 이제 보존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을 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도로로 되고 하천로로 지정되고 문화재로 지정되면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 설명드렸던 것이 이 국공유 재산인 경우에는 국유재산,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이 있고 나라가 가지고 있고, 국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국유재산 종류 중에 행정재산이랑 일반재산이 있거든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는 것들,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자체가 이 네 가지가 다 그냥 곡물입니다. 곡물로 보시면 되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에 모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은 그냥 우리가 아는 나라 이름만 나라 거인 일반 사유재산과 똑같은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요 밑에 위에 있는 것들은
공법이 적용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행정재산, 일반재산. 근데 실제 공물은 이 빨간색이다. 중에서 중요한 거는 공용 지정과 공용 폐지인데요. 결국 시작과 끝을 정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죠. 행정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공용 지정도 그렇다고 하면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고 공용 폐지도 행정처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공물이 되고 나면 어떤 공물을 이용하는 게 어떤 공물이, 왜냐면 공물 자체가 공공을 위해 제공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일반 이용이라는 것은 공공 누구나 이제 이용할 수 있어요. 도로나 하천이든 누구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반 국민이. 그게 아니라 특별히 그걸 오히려 일반 사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것이 공물이 기본적인 특징일 텐데 누군가 이걸 특별히 사용한다? 그럼 일반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일반 사용의 범위가 좁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 사용은 결국에는 누군가 특혜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공물이 지정이 되게 되면 일반 사용보다는 특별 사용인 경우에 문제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공공 일반에게 제공된 건데 누군가가 이거를 점유한다든지 아니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초역 사랑의 교회 판례가 있습니다. 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특별히 사용하는 건데 점용하는 거를 허가라도 받으면 받고 하면 모르겠는데 무단으로 한다. 무단으로 적용하게 되면 항상 이제 변상금, 돈으로 부르는 거랑 원상회복 관련된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상회복 같은 경우라고 하면 대집행과도 연결될 수 있다. 변상금은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도 있고 제재의 성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상금, 원상회복이 항상 공물의 무단 점용에 따라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공물이 일반에게 제공되는데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영조물 책임이 적용된다라는 거. 이건 저희 국가배상법 시간 잠깐 다뤘던 마지막 시간에 다뤘던 거잖아요. 국가배상법에 마지막 영조물 책임이 나왔던 그 영조물이 사실은 공공의 영조물이었기 때문에 곧 공물이었다. 도로, 하천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국가배상법에. 이런 이용상에 관련돼서는 일반적인 이용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가 특별히 사용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이때 특별 사용에는 이런 점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허가 중에서 특별히 사용하는 특혜를 주는 거니까 특허의 성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부단으로 한다고 하면 변상금, 원상회복 되는 것이고 내가 일반 사용하던 중에 공물의 어떤 관리사항에 설치나 관리사항에 하자가 발생해서 도로가 폐였다든지 아니면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하천에서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하면 영조물 책임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사실은 여기 하나 더 논점이 있다고 하면 공물의 지정에 따라서 특히 이런 사유재산에서 공물이 지정됨에 따라서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상의 문제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 가치가 공물법제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공물법제가 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공물법이라는 법이 없고요. 개개의 도로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법이 이제 먼저 특별법이 되는 것이죠. 도로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을 좀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의 유형들을 크게 공물법제라고 해서 타이틀은 공물법제라고 달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행정법 강론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또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점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이번 학기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